고려와 여진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12세기 초 고려의 국경은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다. 여진족은 기동력이 뛰어난 기마병을 앞세워 국경을 위협했고 고려군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 당시 고려는 서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정예군을 파견했으며 그 중심에는 뛰어난 전술가이자 무예에 능한 장군 척준경이 있었다. 1장. 검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척준경은 어려서부터 말보다 칼을 먼저 배웠다고 전해진다. 개경의 먼 교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아야 했다. 마을 주변으로는 도적대가 들끓었고 국경 너머로는 여진과의 충돌이 잦았다. 10살 무렵부터 그는 마을을 찾아온 떠돌이 무인에게 간신히 얻어맞으며 칼 쓰는 법을 익혔다. 그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차갑게 빛나는 목검이 등짝을 세차게 내리쳤다. 허리를 낮춰라. 칼끝이 너무 떠 있으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척준경의 가느다란 팔과 다리는 처음엔 형편없이 떨렸지만 자주 흙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땡볕에 그을린 피부는 어두워졌고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쇠붙이처럼 단단한 아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15세, 이미 장정 한두 명쯤은 거뜬히 쓰러뜨릴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추었다. 특히 검술과 창술, 그리고 기마술에서 돋보였는데 말 위에서 활을 쏠 때는 어른 무인들도 혀를 내둘렀다. 등잔불 아래에서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며 몸을 단련해온 그는 어둑한 새벽녘이면 쇠창을 휘두르며 허공을 가르곤 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배어나와도 어느새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을 키워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소녀는 점차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무인을 꿈꾸게 되었다. 고려라는 나라가 부패한 문벌 귀족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들려왔기 때문이다. 2장. 적막한 궁궐 그리고 반전. 청년이 된 척준경은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무인의 실력을 갈고 닦다가 결국 개경으로 올라왔다. 그곳에서 그는 병부 관계자들의 눈에 띄었고 곧 군사훈련을 총괄하는 훈련관들의 휘하에서 실전을 익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훈련장에 남아 혼자 연습을 하던 그에게 궁중의 무관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무관은 대단한 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누군가를 찾아다니던 차에 척준경을 발견한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그 척준경인가? 함께 검을 겨눠보고 싶구나. 무관이 칼을 꺼내 들었다. 날이 선 강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척준경은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천천히 자세를 잡았다. 순간 밤의 정적을 가르며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다. 척준경은 민첩하게 몸을 빼며 상대의 공격 궤도를 읽어냈다. 좌측 대퇴부를 노린 일격. 이어지는 오른쪽 견갑부 배기. 무관은 단숨에 2번의 공격을 퍼부으며 척준경의 반응을 떠보았다. 척준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검을 움직여 날아오는 칼날을 툭툭 쳐냈다.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충돌 순간 그의 손목에 힘이 집중되어 상대의 힘을 제대로 흘려냈다. 이어 그는 묵직하게 검을 되치며 상대의 빈틈을 노렸다. 오호라, 무리가 아니다. 이 정도면 군부에서도 곧 이름을 떨치겠군. 무관은 감탄했지만 동시에 속으로 경계심을 키웠다. 감히 젊은 무인이 자신과 대등하게 겨루다니. 하지만 곧 그는 척준경에게 조용히 권유했다. 내가 아는 자 중에 너를 눈여겨볼 사람이 많다. 그들과 함께하면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거야. 그 뒤로 척준경은 여러 경로를 통해 높은 무신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조금씩 궁궐 안팎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문신 귀족들이 권력을 전행하고 무신들이 변방으로 밀려나 홀대를 받는 현실. 겉으론 태평해 보이는 왕궁 안에서도 암투와 모략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척준경은 스스로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무렵 척준경이 지닌 무술 실력은 가히 당대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검술, 양손에 쥔 쌍검으로도 능숙하게 싸울 수 있었으며 적이 여러 명이라도 유연한 포법과 찌르기로 대응했다. 창술, 길고 무거운 창을 몸의 일부처럼 다루어 가까운 적은 베고 먼 적은 찌르는 변칙적인 움직임이 돋보였다. 기마술, 병사들 사이에선 척준경의 말은 날개를 달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도 정확히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활쏘기. 말을 멈추지 않은 채로 7발의 화살을 연달아 명중시켰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전투에서 기술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임기응변과 심리전에도 능했다. 혼돈의 전장을 꿰뚫어보는 안목, 이길 수 있을 때만 전면전을 펼친다는 냉철한 전략관. 이것이 훗날 그를 권력의 중심부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3장. 권력의 문턱 그리고 몰락의 그림자. 왕궁에서는 오랜 불화가 폭발 직전이었다. 인종과 그의 주변 문신들은 점차 무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고 무신 세력은 이에 반발하며 힘을 길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중부, 이이방 같은 이들은 무신 정권을 세울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척준경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깊이 고민했다. 그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무인이 아니었다. 내부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무인들을 억눌러온 문신 세력에 대항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강한 힘을 얻어 양육강식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결심도 품고 있었다. 마침내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조짐이 보였다. 인종의 측근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척준경은 자신의 무력을 인정받아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깊은 밤 무신 세력은 궁궐 안팎으로 조용히 병력을 이동시켰다. 가장 앞장에 섰던 병사들이 빠르게 인종의 거처를 에워쌌다. 문관들은 허둥지둥 대피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청동 갑옷에 칼을 찬 척준경이 문을 부수고 들어서자 몇몇 문신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형세를 바꾸러 왔다. 이제 더는 너희에게 굴종하지 않으리라. 척준경이 표정을 굳히고 외쳤다. 길게 뻗은 그의 창은 승부에 대한 망설임 없이 곧게 뻗어 있었다. 이윽고 인종이 폐위되고 의종이 추대되었다. 무신들은 기세등등했지만 궁궐 곳곳에는 아직 충격과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권력의 새 판이 펼쳐지자 무신들 사이에서도 자리다툼이 벌어졌다. 정중부와 이방 등의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척준경 역시 권력의 한 축을 이루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무신들의 질시와 경계를 받았다. 척 장군, 이제 왕을 바꾼 건 좋다만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요? 어느 날 그가 따르는 무신 동료가 은밀하게 물었다. 척준경은 눈을 좁히며 답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군권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요. 문신들이 다시 바로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네. 그는 권력을 꼭 쥐고 유지하기 위해선 때론 과감한 처단도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단호함과 냉혹함은 결국 다른 무신들에게도 두려움과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정중부, 이이방 등은 척준경의 탁월한 실력과 기세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신 세력 내부의 알력이 심화되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터져나왔다. 척준경에게도 자신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뒷담화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는 한때 그런 음모와 모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자신을 향한 칼끝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새로운 권력 구도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척준경에게 치명적인 고발이 들어왔다. 궁궐 안팎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왕실을 배반하려 한다는 모함이었다. 무신의 반역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명이다. 척준경이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고 군대 내 신망을 얻었다 해도 압도적인 군권의 의심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그가 잃고 온 명성과 지위는 하루아침에 위협받았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동료 무신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알 수 없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인간이란 강한 자를 우러러보다가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잔인해지는 법이군. 그는 칼자루를 쥔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척준경은 끝까지 항변했으나 무신들조차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정중부와 이이방 등이 차지한 권력의 바탕에서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었다. 어쩌면 그들도 처음부터 척준경을 이용만 했을 뿐 진심으로 동등하게 대하진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게 척준경은 궁궐에서 밀려나며 정치적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 번 권력을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은 여러 역사서에서 다르게 전해지지만 대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단순히 반역자의 낙인만은 아니었다. 혼란의 시대, 무신이 권력을 거머쥐며 새로운 질서를 시도했던 상징적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뛰어난 무술 실력과 용맹, 그리고 그가 보여준 냉철한 전략은 훗날 무신들이 정권을 운영하며 부딪히게 될 수많은 난관을 예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에필로그. 척준경이 살아온 길은 부패한 귀족 문화를 타파하고자 한 무인의 야망과 함께 끝없는 권력 의지와 배신으로 얼룩진 고려 중기의 격동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가 애초에 칼을 들었던 이유는 자신과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아가 더 큰 국가를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란 한번 손에 쥐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사람을 바꾸어 놓기 마련이다. 척준경 역시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고 결국은 그 힘과 야망에 자신이 잠식되고 만 셈이다. 역사는 그를 무자비한 무신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한때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인물로 바라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그의 이름이 고려사의 한 획을 그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아무도 그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전쟁터를 상상해보면 민을 갑옷을 차고 칼을 빛내며 적진을 해치던 척준경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하다. 최후의 순간까지 칼을 쥐고 있었다고도 전해지는 그의 고집스러운 투혼. 그것은 비록 권력 다툼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지만 한 시대를 바꿔보고자 했던 무인의 집념을 잊혀지지 않게 해준다. 척준경은 가고 없어도 그가 남긴 기록과 전설적인 무공은 시대를 넘어 후대 무인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쉰다.